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단원 행정상의 손해 정보를 나가고 있고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단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오늘도 대체를 할게요. 자, 행정상의 손해 정보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고요. 오늘 310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우리 310페이지 앞에 배웠던 내용, 소목차를 보면은 지금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중에서도 법령 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법령 위반 중에서도 이제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서 어떻게 법령이 위반돼가지고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기를 확실하게 시키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입법작용입니다. 판례는 입법작용에서의 위법이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가지는 국민에 대한 직무상 의무의 위반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아마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놨을 건데, 그쵸? 여기 법령 위반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어찌됐건 국회가 입법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게 이제 법령 위반에 해당이 돼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고요.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국가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죠. 그래서 어렵다는 내용이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방금 국회의원은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진다 보시면 돼요.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단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니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누가 봐도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그러한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라면은 국가배상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바보도 아니고 또 밑에 계시는 보좌관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할 때 다 일일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반하는 위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률 위반 행위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배상 그 경우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몇 개 더 봅니다. 국가가 일정 사항에 관하여 이번에는 이제 그 입법에서도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법규명령처럼 행정부에서도 입법하는 경우가 있죠. 그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렇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배상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여기 있고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법 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법 예고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입법을 보통 하겠죠. 근데 법 예고한 것만으로는 그 뒤에 무조건 입법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40페이지 신뢰보호 원칙에서 봤던 판례 문구가 여기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예고를 통해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법령으로 되지 않았다 해서 국가배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설명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그게 나중에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을 예고만 하고 제정을 안 했다 해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국가배상의 책임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법작용입니다. 사법작용은 이제 법원에서 어떤 죄의 유무 또는 위법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서 과연 여기 법령 위반에 해당해가지고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사법작용에서의 위법이란 판결 자체의 위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를 바로 여기서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법령상 위반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요.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그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이 국가배상 책임이 된다. 사실 이런 법관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전국의 많은 법관들 중에서. 근데 거의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판에 대해서 만약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약간 위법했다. 하지만 그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1심 판사님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내가 국가배상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럼 우리가 1심에서 끝납니까? 우리나라? 아니죠. 2심도 가고 3심도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런 시정을 구하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1심에서 이런 판단을 받았으면 2심 가서 뒤집을 수 있는데 2심도 가지 않고 본인이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도 안 하고 국가배상부터 제기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 기간을 5회 해가지고 각하 결정을 했대요. 방금 우리 앞에 위에서 봤던 거는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어서 1심에 내가 불복한다. 그럼 2심을 갈 수 있으면 그 2심 먼저 가서 그 내가 잘못 받은 판결을 뒤집어라 라는 취지라면,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이 바로 이 디귿입니다. 헌재 내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어요. 어떤 법률이 위법이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 기간을 넘어갔다고 오해해가지고 기각도 아니고 각하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각하 결정에는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하나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나중에 위헌이 선언된 법령의 기초에서 수사 및 공소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셨을 때 우리 그런 거 기억나시죠? 내가 어떤 처분을 내릴 때는 그 처분의 근거 법령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 후에 그게 위헌 법령으로 됐다.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당장은 안 된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관이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그 근거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이 선언됐다. 그럼 그것만으로 국가배상 책임 될까요? 아니죠. 그때 당시는 그 법관은 당연히 그 법률이 위헌이 아니고 또 위헌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법률을 가지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손해배상 책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령에 위반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 손해배상 요건 중에, 그럼 당연히 위법하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위법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형사 책임으로서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뭐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뭐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근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법행위도, 침해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책임을 받아야지만이, 그 공무원이 받아야지 국가배상이 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형사 책임과 국가배상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 공무원 자체도 어떤 처분을 내릴 때 당연히 뭐 결제 라인도 있고 여러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할 수 있는 그 국가배상에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 공무원이 어찌됐건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게 무조건 형사처벌이 돼야지 국가배상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방금 봤던 그 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요건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법령을 위반한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뭐 이 논점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국가배상을 하려면, 손해배상을 하려면 그 피해자가 있고 피해가 손해를 입어야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타인은 가해 공무원 외의 모든 자로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업무를 할 때 있어서는 공무원이지만 여러분들도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신고도 해야 될 일반적인 사인의 그런 지위도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그럴 때 말하는 공무원이 뒤에 나와 있는 공무원입니다. 내가 공무원인데 다른 행정기관 가가지고 민원인으로서 뭔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담당 공무원분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나도 실질적으로 나도 공무원이긴 하지만 당연히 국가배상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이중배상금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도 모두 인정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세 가지 분류를 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갔을 때,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나를 못 보고 쳐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일단 병원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적극적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 두 번째 소극적 손해는 내가 병원에 일주일 동안 그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했어요. 내가 원래 일주일 동안 돈을 벌 수 있었던 뭐 직장이든 아니면 뭐 내가 아르바이트생이든 일주일간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병원에 갔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죠. 그거를 보통 소극적 손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위자료,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고 표현하죠. 그 세 가지 손해가 모두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원칙 잘 기억하시고요. 영조물 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 이건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긍정이 된다라고 해서 내가 이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위법 행위로 인해서 재산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청구함에 있어서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은 됩니다.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 번째 판례가 거의 대부분의 결론이 나오죠.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를 돌려받게 되면은 그걸로 위자가 된다. 정신적인 것도 치유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판례들이 약간 좀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긴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뭐 1억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1억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이니까 내가 뺏긴 1억 그리고 그 1억 때문에 뭐 소극적인 뭐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뭐 입증하기 좀 힘들고 대신에 그 1억을 내가 사기를 당함으로 해서 병원도 가고 뭐 그 정신과 병원도 가고 되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판례는 그 1억을 돌려받게 되면은 그 정신적인 피해도 다 회복이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국가배상에서도 돈을 돌려받는 판결이 나오면은 위자료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거의 못 받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가 사실 위자료 판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짭니다. 판례들이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한전이 고압 송전 선로와 송전탑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주민들이 이제 너무 반대해가지고 기존의 그 부지가 다른 B 마을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변경된 그 B 마을 인근 주민들에게 의견을 또 물어봐야겠죠. 여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제 B 마을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적이겠죠. 그럴 때 변경된 사업 부지 B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또 판례 입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피의자가 뭐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서 피의자 옆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을 권리를 담당 수사관이 막았다. 그럴 때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 피의자에게, 그죠? 원래 변호인 조력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최신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경찰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국가직 공무원이 돼서도 사법경찰권이 있는 특별한 좀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제 경찰서에서 행하는 경찰관들의 그 조사, 그죠? 그 피의자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행위도 여러분들 실제 합니다. 일반 국가직 공무원들도 사법경찰권을 받는 직에 있어서는 그럴 때 변호인의 접견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못하게 막으면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요건은 직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올해 조문에는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손해와 당연히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지겠죠. 그 내용은 이제 당연히 판례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문에는 없더라도 요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 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결과 발생의 개연성, 법령 등의 목적, 가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고 사례형이나 기록형 이런 걸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객관식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되지 굳이 이거를 막 손으로 깜지처럼 써가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요.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그 사람의 손해 사이에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 당연히 안 지면 됩니다. 왜냐? 아니 공무원이 잘못한 거 그리고 상대방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국가는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국가배상을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 물론 여기는 포인트가 원인과 결과의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 하나하나 구성 요건들을 따지면서 본다는 것보다는 각각 사안들이 국가배상 대상이 되냐 아니면 국가가 책임 안 져도 되냐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우편 집배원분이 소송 관계 서류를 송달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준비 서면 같은 걸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이제 상대방에게 그 서면을 제출하거든요. 보내주거든요. 송달시키거든요. 그럴 때는 특별 송달로 합니다. 상대방이 집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집이 아니고 뭐 그 우편물 수령지에 반드시 본인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거나 그냥 놔두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직접 받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 송달로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담당 집배원이 부적법한 송달을 해놓고서 적법하게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원고면 원고, 피고는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당연히 인정되죠. 왜냐하면 이 소송 중에 송달이 되게 중요하고 그 송달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날로부터 또 며칠 동안 답변을 안 하면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걸 인정해버린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정 안 하면은 내가 반박 서면을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소송에 졌다. 그럼 당연히 이 우편 집배원 분이 국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배상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집니다. 근데 밑에 페이지 판례를 먼저 볼게요. 밑에 보시면 비교를 합니다. 역시나 우편 영무 종사자가 똑같은 집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내용 증명 우편물의 배달 과정상 직무 규정을 위반한 것과 이번에는 소송상 서류는 아니고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도 일단 등기로 가긴 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특별 송달은 아니고 일단 내용 증명은 그 소송상 서류보다는 좀 더 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근데 소송 같은 경우는요. 특별 송달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소송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용 증명에 뭐 계약상 관련해 가지고 뭐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간에 내용 증명으로 뭐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내용 증명이 상대방한테 도달이 안 됐는데 도달이 된 것처럼 돼 가지고 두 사람이 계약이 파기됐다거나 뭐 계약상 뭐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의 몇 배를 물게 됐다거나 그런 거래 관계상 손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는 일반적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라 해가지고 이 우편 송달물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과 실제로 그 두 사람 간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송달 같은 경우는 그 업무 자체가 국가와 관련되는 재판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적인 일반 손해라 본다면 이런 것들은 특별 손해라 봐가지고 일단 원칙상은 국가배상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사실 포인트를 잡을 때는 내용증명 우편물 그리고 아까 국가배상 같은 경우는 소송 관계 서류 특별 송달 우편물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좀 더 OX를 고를 때 편하십니다. 자, 두 번째도 비교 잘해야 돼요. 포인트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화재. 자,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 이게 뭐 우리 유흥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흥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가서 그런 비상구에 어떤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좀 점검을 소홀히 해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거기에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난 다음에 거기 직원이라든가 업주들이 손님이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이런 비상구로 잘 대피를 해야 되는데 비상구에 물건 같은 걸 적재해놔서 뭐 비상구가 문이 안 열렸을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어찌됐건 소방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의 직접적인 업무상 이런 업무를 그때 잘했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겠죠. 뭐 화재는 날 수 있겠지만 사망 사건은 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비슷하지만 유흥주점과 관련돼 있어서 이번에는 소방 공무원이 아니라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 기준 위반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 보통 구청 담당 공무원 분들이겠죠. 그런 공무원들이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그랬을 때 또 나중에 또 우연치 않게 화재가 나서 유흥주점 여정업원 분들이 사망을 했다. 이럴 때는 국가배상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방공무원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어떤 분들은 약간 여정업원들의 사망의 포인트를 가르쳐서 좀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여정업원들이라고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그 개념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을 때 어디 포인트를 잡고 OX를 잡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소방 공무원이냐 일반 공무원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올라가서 자 이번 세 번째 현저히 일단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것 자체가 판례가 손해배상을 시키겠다는 거죠. 현저히 불합리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는 이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국가가 했다. 국가배상 책임져야 된다는 거. 다음 경계 감호 의무 위반과 경계 감호 의무는 우리가 그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를 지키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그 교도소 벽 탑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불도 이렇게 계속 돌면서 누가 새벽이라든가 밤에 탈옥을 하는지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교도관 분들이 경계 근무 순다는 걸 바로 경계 감호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의무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수용자가 탈주를 했어요. 그 수용자가 도망가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절도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그 교도관님이 잘 하셨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럴 때는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라는 판례고요. 또 경매 담당 공무원의 이해관계인 통지 의무 위반과 그 경락인의 손해발생, 지난 시간에 봤던 판례죠. 이럴 때도 당연히 경매 담당 공무원이라면 이런 걸 당연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인정된다 했고요. 자, 이 판례도 사실 최신 판례에서 집어넣긴 했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온다면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딱 결론이 기억나셔야 돼요. 자,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소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하사로 임관한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보통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인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맞는지, 왜냐면 이제 군대 자체가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인성검사를 했는데 부적응자, 관심, 자살 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대장이라든가 당직사관 같은 분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군에 있는 게 맞는지를 이렇게 절차적으로 잘 했어야 되는데 당직 소대장 을이 위 검사 결과를 교관 등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그 후에 면담 및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결국에는 근무를 하다가 신상 등급 이제 C급 신상에 문제는 없는 자로 어쨌든 분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도중에 나중에 배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살을 한 사건. 이랬을 때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그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들이 아니 예전에 우리 아이가 이런 검사도 다 했는데 이렇게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결국 이렇게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거죠. 그랬을 때는 국가배상 인정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공무원인 당직 소대장이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절차대로만 잘 이행했다면 이런 인사사고가 안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남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개별 공시지가도 위에 긍정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근저당권자의 손해 간에는 인과관계 없습니다. 우리 근저당권자는 아까는 그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어느 동네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원래는 실질적인 시세가 뭐 평당 100만 너무 컸나? 10,000원인데, 그죠? 100만 원이면 너무 비쌀 수 있으니까. 10,000원인데 개별 공시지가가 뭐 3만 원으로 측정돼가지고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재산, 뭐 세금을 낸다거나 이럴 때 다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현저히 불합리하게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돼서 내가 세금이라든가 뭘 할 때 피해를 입었다. 그럴 때 국가배상 대상이 되는데 이 근저당권자는 내가 내 땅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개인이나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서 돈을 안 갚게 되면 이 땅을 당신한테 드릴게요 라는 목적으로 내 땅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등기부 때 보면 나옵니다. 근데 개별 공시지가하고 그 근저당권자가 개별적인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근저당권자가 아니 제가 그 땅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10,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채무자가 100평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정도 가치를 이 사람이 갖고 있다 생각해서 근저당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그만큼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돼서 내가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그 땅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환가를 했는데 내가 빌려준 돈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 이거 개별 공시지가가 처음부터 잘 돼 있었으면 내가 그만큼 돈을 안 빌려줬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랑 근저당권자, 그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근저당권자가 갖는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봐서 국가배상을 부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서 좀 섭섭하긴 해요. 어찌됐건 잘 기억하시고요. 또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옛날에 우리 삼풍백화점 있죠? 서초동. 거기서 백화점 관련된 그 점검을 할 때 건물이 위험한지 아닌지 뭐 그런 주기적인 점검을 하겠죠. 그런 걸 잘 했었으면은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건 그런 건 좀 직무 위반 행위가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붕괴 사고에 있어서 국가배상 책임은 지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금융감독원이 당연히 어떤 은행에 대해서 검사나 감독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부산 제2저축은행이 뭐 부도가 났다거나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손을 입었다. 이거는 여러분 국가배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함에 있어서는 그 은행의 부실도라든가 이런 거를 잘 보고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익보호성도 하나의 요건입니다. 사익보호성도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죠. 근데 그 행위가 지금 위법하냐 안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국가배상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보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가 있는데 그 법령의 근거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법령이다. 그럴 때는 그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익이지 그 개개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이 목적을 따져봤을 때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도 보호하면서 공익이다. 그러면 국가배상이 됩니다. 하지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이라던가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면 그때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어가지고 국가배상을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형광펜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사익보호성. 사익보호성이 있어야지만이 근거 규정에 있어야지만이 국가배상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관련 판례들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어려운 판례들입니다. 근데 시험 자주 나오진 않고 7급에 가끔 나오는데 그래도 기본 강의니까 설명 빨리 해드릴게요. 자, 공직선거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정가 기록 회복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이게 뭔 소리냐? A라는 사람이 어떤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그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에 나오려고 해요. 공천을 받아서. 그럼 그 A라는 사람이 그 예를 들면 뭐 기역당이라고 합시다. 우리 특정 정당을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그 기역당의 후보로서 입후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기역당에서는 그 A라는 사람이 전과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겠죠. 왜냐면 전과도 엄청 안 좋은 사람이 우리 당에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가게 되면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 정당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 규정에 이 당에서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과가 뭐가 있는지
국가기관에 회부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사익 보호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정가 기록을 요청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회부를 해야 될 그 부여 의무는 공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소속 정당의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담당 공무원이 정권을 떼가지고 그 정당한테 회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줌으로 또는 위법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당이 손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는 그 정당이 국가배상을 청구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판례 문구만 보면 되게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조항 자체에는 그 정당이 가질 수 있는 사익 보호성도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기관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적법하게 그 업무에 실수를 하지 않고 정가 기록을 잘 회부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또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과 같은 사유로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바꿨다 이거죠. 그런 이유로 주민등록상 성명을 정정을 했다면 그때는 본적지, 요즘은 이제 등록기준지라고 하죠. 그 본적지 관할 관청에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변경사항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줘가지고 그 개인이 나중에 손해를 입었다. 그때 역시 그 통보를 해야 될 의무는 사익보호성도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 관련 규정이 오로지 공익 목적이거나 아니면 행정 내부 기관의 그 어떤 프로세스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익 보호성이 없어서 국가배상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상수 원수의 수질 기준 유지 의무 및 3급 이하 하천수에 대한 고도의 정수 처리 의무는 우리가 상수원 같은데 물 수질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 있죠. 그런 규정들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위한 사익 보호성이 아니라 그냥 공익을 위한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수원의 수질 기준을 못 지켰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개인이 그 원인으로 해서 국가배상해라 라고 할 수 있었다? 없다는 겁니다. 그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또 풍속영업, 풍속영업이 이제 노래방 영업 같은 겁니다. 노래방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 행위에 있어서도 노래방을 신고하고 그 신고에 수리해주는 것은 그 노래방 업주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개인이 이 노래방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 전 노래방 주인이 바뀌었어요. A에서 B로. 근데 B라는 사람이 이제 노래방 새로운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그 건물에 학원들이 들어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학교 주변이나 학원 주변에는 노래방을 설치를 못 하거든요. 뭐 동전 노래방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건 뭐 코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했을 때 그 새로운 주인이 이제 그 건물에 학원이 있으니까 내가 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노래방 신고를 못하게 돼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억울한 이유는 아니 이전에 나한테 노래방을 팔았던 사람이 거기서 영업 신고를 하고 있을 때 학원이 있었으면 그때 그 사람 영업을 없앤다거나 뭐 그때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노래방을 돈 주고 사가지고 새로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안 된 거 아니냐. 국가배상해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노래방 관련된 신고 규정은 사익보호성이 없고 오로지 공익만을 위하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국가배상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단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데 시험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많이 하고 실적으로 나올만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지금 잘 듣고 잘 이해하시는 걸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뿌듯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한번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 스토리를 기억해서 맞추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아마 1시간이 좀 넘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해드리고 넘어가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이제 목차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배상 책임자 및 그 성질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배상의 요건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국가배상을 책임지는 국가나 지자체는 과연 어떤 성질로 책임을 지는 것이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배상 책임의 성질은 뭐 대위 책임, 자기 책임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위 책임은 국가가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에게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원래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가 공무원을 그 고용을 했기 때문에 대신 책임을 져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대위 책임설이라고 표현하고요. 자기 책임은 이거 원래는 공무원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국가가 무조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 책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내 책임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그 학설이 자기 책임설입니다. 중간설은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국가가 대신하는 거지만 공무원이 경과실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는 국가가 내 책임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좀 애매한 중간설이고요. 절충성도 뭐 중간설이랑 동일하지만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도 공무원 행위가 직무이기 때문에 외형을 갖췄다면 그거는 국가가 자기 책임으로 책임을 진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개념적으로는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따 판례에서도 누구 책임설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따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간설이나 절충설 같이 좀 애매한 애들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을 때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판례는 중간설 내지 절충설을 따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런 애들이 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진다 했어요? 국가와 공무원이 같이 책임진다 했죠.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 그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만약 그냥 단순 경과실이다. 그럼 당연히 누가 책임져요? 국가만 책임지지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게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방금 우리가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게 이제 네 책임으로 지는 거냐 아니면 공무원 책임을 대신 지는 거냐라고 해서 한번 봤다면 그럼 공무원의 배상 책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경과실이면 책임 안 지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책임진다 했죠. 일단 그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헌법 29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건데 그 뒤에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공무원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네. 헌법에서 책임지라고 해놨네. 왜냐면 면제 안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해당 공무원에게도 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는지가 논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다? 경과실이면 공무원에게는 책임 배상을 피해자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고의나 중과실이라면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하거나 아니면 해당 공무원에게도 직접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를 피고로 선택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는 헌법 29조 제1항 단서가 방금 읽어봤죠? 그 단서가 공무원의 배상 책임 그 범위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론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판례가 헌법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그 헌법에서는 공무원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과실을 따지지 않고 하지만 그 책임 범위까지 헌법이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과실이라면은 피해자가 선택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경과실이면 피해자는 누구한테만 피고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고의 중과실이라면 피해자가 그 공무원에게도 직접 해도 되고 국가나 지자체에게도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도 이제 최신 판례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공법인으로서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근데 그 손해를 입힌 사람이 이 대한변협의 회장이다. 뭐 당연히 회장도 직원이니까요. 그랬을 때 당연히 그 회장은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배상의 책임을 지는 거고 대신에 그 공무를 수행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에만 직접 책임을 지고 경과실일 때는 그냥 국가나 지자체만 책임을 진다라는 하나의 판례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굳이 해드릴 필요는 없어서 제가 안 해드린 거예요. 굳이 아실 필요도 없긴 합니다. 딱 이 정도 결론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그것도 우리가 방금까지 계속 공부를 한 것처럼 국가배상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면 책임을 공무원도 져야 되죠.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책임을 졌다. 그럼 그 마이너스 요소에 대해서 그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판례는 대신에 그렇게 구상을 할 때에도 그 국가가 만약에 손해배상액으로 뭐 한 1억을 해줬다.
그럼 다 그 고의나 중과실인 공무원에게 똑같이 1억을 무조건 배상하냐?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재반 참작해가지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 내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라. 그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따져서 무조건 1억을 배상했다고 1억을 다 청구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하나의 기준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밑에 판례는 중요한 판례는 아니었는데 올해 국가직에서 나와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당황을 했던 문제이긴 합니다. 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우리가 원칙상으로는 아니 소멸시효가 지나면 당연히 그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가가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 항변을 했겠죠. 재판 중에. 아니 이 민원인의 지금 국가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주장 자체가 따져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이 국가배상을 그동안 시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그 피해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게끔 국가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예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자기가 이렇게 소송 늦게 걸게끔 질질 끈다거나 해놓고 나중에 소멸시효 지났다고 이거 소멸시효 지났으니까 저희는 시효 지났으니까 책임 안 져도 돼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결론 하나가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결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담당 공무원에게 사안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구상을 할 때에도 이런 상황일 때 그죠? 국가나 지자체가 소멸시효 항변을 했는데 그게 신의칙 위반이라고 케이스가 있을 때를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안에서도 그 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라면 구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따져요. 그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게 된 그 원인이 그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멸시효가 지나가게끔 만들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나쁜 짓거리를 한 사람이 그 담당 공무원이라면 구상해라. 하지만 그런 건 아니라면 그 담당 공무원에게까지 구상하지 말아라는 결론입니다. 약간 좀 뭐랄까요, 케이스를 알아야지 이 문구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던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책에 넣어놓긴 했지만 뭐랄까요, 자주 나올 만한 좋은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마지막 목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하나만 보시면 돼요.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의나 중과실일 때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굳이 경과실인 공무원이 자기가 피고가 돼가지고 혹은 또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원인의 요청에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그럼 그 경과실인 공무원은 원래는 책임 안 져도 되는 걸 책임졌죠. 그럼 원래는 누가 책임졌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졌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직접 배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변제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즉 국가로부터 내가 당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국가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했으니까 당신 그 1억 원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경과실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이라면 본인 책임을 본인이 진 거기 때문에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차가 또 크게 바뀝니다. 이제 다음 목차는 국가와 지자체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사실 이 페이지는 제가 보통은 시험이 직전에 있을 때 급하게 공부할 때는 이 페이지를 그냥 안 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걸 전제로 지금 국가배상을 공부하는데 사무실 내에서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으로 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업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장을 이동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그게 이제 본인 개인차가 될 수도 있고 관용차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 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도 이제 국가 배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국가배상 제2조에서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게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요건이었죠. 근데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하나의 또 조문 내용이 나오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요런 요건 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봤어요. 뭐를 통해서? 자동차를 타다가. 그럴 때에도 이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는 그냥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만 있지 어느 정도 범위로 배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절차대로 해야 되는지는 국가배상법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배상법 8조 다른 법률 관계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고요.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동차 손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책임의 내용과 범위 등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럴 때는 자동차 배상법이 국가배상법보다 우선 적용이 됩니다. 왜냐? 배상 책임이나 내용이나 범위들이 국가배상법에는 안 적용되어 있고 자동차 자배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배법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배법이 국배법에 우선 적용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끝입니다. 자배법이 국배법에 우선 적용된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 강의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자배법상 책임을 지는 요건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가 운행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운행자성 먼저 볼게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되게 좀 추상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밑에 표를 볼 때는 자동차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B라는 사람이 그 차를 운전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행자성은 차주인 A한테 운행자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운행자성이 있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는 등의 인적 손해가 발생을 하고 제3자의 고의가실 자살 등의 면책 사유가 없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3자는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공무원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다쳤는데 그 사람이 선량하게 길을 가다가 다쳤으면 당연히 자배법상 책임져야겠지만 자살을 할 목적으로 내 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럴 때는 책임져야 될까요? 물론 뭐 과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는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막겠어요? 내가 인도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 차를 못 뛰어들어가지고 내 차에 부딪혀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까지 책임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그냥 참고로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운행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구체적 검토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혹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표를 이렇게 딱 십자가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오른쪽은 공무원 개인 책임, 왼쪽은 국가 책임, 그리고 이거는 관용차, 개인차 이렇게 일단 나눠가지고 OX로 구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기준이 사실 이런 표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공관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공간을 나눠서 거기에 공무원이냐, 국가냐, 관용차냐, 개인차냐 이것만 하고 OX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찾아가면 빨리 OX를 맞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상관없는데 이거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을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지문부터 풀거나 다른 문제부터 푸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 요령이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배법상 책임을 지냐 국배법상 책임을 지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자배법상 책임을 질 때는 차주가 누군지를 따지라 했죠. 운행자성은 결국 차주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일단 공무원 개인 책임부터 볼게요. 공무원 개인이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관용차기 때문에 누가 소유주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왜냐? 소유주가 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배법상 공무원 개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민법상 불법의 개인은 뭐 개인이 따로 질 수 있겠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배법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공무원 개인이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공무랑 사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찌됐건 공무원 개인이 개인차기 때문에 누가 차 소유주예요? 공무원이 소유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을 집니다. 이거 일단 두 개 결론 끝났죠. 그럼 이건 이제 지웁니다. 그 다음, 그럼 국가가 자배법상 책임을 진다거나 국가가 국배법상 책임을 진다고 봅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배법상 책임을 일단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고의나 중과실 때는 따질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것까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국가는 두 가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하나는 자배법, 하나는 국배법. 그럼 일단 국배법부터 볼게요. 자배법부터 볼게요. 자배법 뭐부터 따지라 했어요? 소유주 따지라 했죠. 그럼 국가가 공무원이 운전을 했지만 관용차로 사고가 나면 국가가 관용차의 소유주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냐 사무냐를 따지지 않고 국가가 자배법상 책임을 다 지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사적인 이용으로 공무원이 차를 운행했을 때 국가의 운행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국가가 책임지지만 만약에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 사적인 업무였다. 그럴 때는 당연히 국가도 책임을 안 집니다. 자배법상. 그 하나의 지금 이 자체의 자배법상 또는 국배법상의 하나의 뭐랄까요? 자배법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운행자성이라 했죠? 근데 운행자성을 따질 때 원래 소유주를 따지는 거지만 여기서 봤을 때 운행자성이 인정이 안 된다면 당연히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인차로 넘어갈게요. 자,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 개인차라는 것 자체가 소유주가 누구예요? 개인이죠.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이 두 칸에 있을 때에는 공무냐 사무냐를 따지지 않고 국가는 자배법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안 집니다. 왜냐? 소유주가 개인이니까.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배법상을 따져봐야겠죠? 국가가 이제 관용차를 공무원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 근데 그게 공무다. 그럼 당연히 국배법상 책임져야겠죠. 왜냐?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이 관용차를 타고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용했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구 만나러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돼요? 안 지겠죠. 그냥 국배법상 책임 안 집니다. 왜냐?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공무원이 개인차를 타고 가서 공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우리 부서에 관용차가 있는데 다른 그 서무개원이 타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 개인차를 타고 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그 공무원은 자기 차는 뭐 관용차든 상관없이 국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손해배상을 줬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집니다. 그죠?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잖아요. 근데 개인이 개인차를 타고 가서 그냥 말 그대로 사적으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왜냐? 직무 관련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은 직무 관련성만 따져가지고 쭉쭉 결론을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 약간 여유 있으면 한 번 더 이 프로세스를 기억해서 표를 그려서 오른쪽은 공무원, 왼쪽 국가, 또 오른쪽부터 빨리 해결하고요. 왜냐면 오른쪽은 자배법만 따지면 되니까 왼쪽은 자배랑 국배를 따지되 이 기준들을 딱 기억해가지고 표를 OX 딱딱 만들어 놓고 그 지문들에 집어넣어 놔서 이런 경우에 책임진다 안 진다 찾아가면 끝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지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잘 생각하고 공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물 설치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배상법 지금까지는 2조였다면 이제 5조로 넘어갑니다. 5조. 5조는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발생한다. 자, 지금까지 2조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 그 국가나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진다면 여기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물건 있죠. 물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 그 물건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격은 무과실 책임이 원칙입니다.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과실을 따지지 않고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따가는 또 자세히 보겠지만 요즘에는 관리하는 사람의 고의나 과실도 좀 보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볼게요. 자, 민법과 비교를 했을 때 민법도 좀 유사한 조문이 있어요. 민법 758조를 보면은 공작물 책임이라 그래서 이건 민법은 일반 개인이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거나 또 개인이
점유는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랑 점유자가 다를 수 있죠. 그냥 원래 주인이 있는데 빌려줘가지고 그 빌린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가정해서 만약에 점유자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 물건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 그럴 때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 소유자가 대신 책임을 해야 될,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유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죠. 근데 유사한 구조의 이 국가배상법은 이렇게 소유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국가가 소유를 한다거나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일단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이런 면책 사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민법이랑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국배법 차이는 국배법 2조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헌법 봤었죠? 공무원 그 책임까지 물어보는. 근데 이 영조물 책임에 있어서는 헌법상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영조물 책임에 대한 요건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 영조물일 것. 우리 조문에 나와 있죠? 도로,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돼 있어서 피해를 받아야 죠. 그럼 공공의 영조물이 뭐냐에 대해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자, 개념, 국유, 공유, 사유 다 불문하고요. 국가가 실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공한 물건 일체, 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다거나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 목적의 필요로 제공을 했다거나 이런 무조건 다 여기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학상 공모를 뜻하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만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시험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소유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관리도 다 공공의 영조물을 포함된다. 그래서 종류는 뭐 자연공물, 인공공물, 동산, 부동산, 동물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웬만한 거를 뭐 이거를 하나씩 따지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좀 넓게 이해하시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이나 공공 단체가 관리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로 보지 않고 민법상 물건으로 봐서 민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재산, 옛날로 보면 이제 잡종 재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국유림,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나무들, 그리고 국유임야 이런 것들은 일반 재산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는 국가배상으로 보지 않고 민법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좀 예외적이라는 거 일반 재산 잘 기억하시고요. 또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공공단체가 있을 때에도 공공의 영조물로 보지 않아서 국배 대상이 아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은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정하는 거, 이런 애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방금 봤죠? 국유림, 국유임야, 공용 폐지된 도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땐 국가배상이 안 된다. 요런 게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도로긴 도로인데요. 일반 도로라면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져야겠지만 공용 개시도 안 한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같은 경우는 공용 지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배상 대상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고 당시에 아직 완성되지도 않아가지고 일반 공중에 제공되지 않았던 옹벽이 있다. 이럴 때도 아직 공물로서의 형체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옹벽이 넘어져가지고 뭐 사고를 당했다. 국가배상 책임 안 됩니다. 아직 공용 개시 절차도 안 됐고 완성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아직 공물로서의 입장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 이제 그 공공의 용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을 때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여기 나와 있죠.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 그게 바로 여기 두 번째에서 보는 옥차입니다. 그럼 하자의 의미는 뭐냐? 전통적으로는 그 하자란 그 공물이, 물건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있는데 그 안정성을 결여했다면, 그 안정성이 좀 부족했다면 그때는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 무결할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그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그 도로관리청이 있겠죠? 근데 도로에 앞정이 떨어져 가지고 바퀴가 터졌다. 그 넓은 도로에 앞전 하나가 떨어져 있다는 것도 물론 넓게 보면 하자죠. 그죠? 도로관리청이
압전 같은 게 안 떨어져 있을 정도로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도로에 압전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도 하자로 본다면 완전 무결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는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전통적 의미의 하자의 플러스 공해나 소음까지도 하자의 개념으로 보는 트렌드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환경적인 내용도 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영조물의 이용 상태 및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해를 입히거나 소음을 준다. 그럴 때에도 시설관리상 하자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서 전투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인근 뭐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소를 키우는 농장들에게 피해를 줬다. 그럴 때도 이제 기능상 하자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게 바로 최근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판례 봅니다. 김포공항의 목적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비행기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을 정도를 넘었다. 그럴 때는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매양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양리 사격장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사격장이겠죠. 근데 그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었다. 그럴 때는 인근 주민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례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 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 환경정책법 기준에 좀 도달을 못할 정도로 그 뭔가 국가가 관리하는 그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법은 좀 그렇게까지 빡세지 않거든요. 근데 환경정책기본법은 당연히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 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뭘 우선적으로 본다? 환경정책 기준을 우선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자, 그 다음 한국도로공사가 설치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매연과 또 한국도로공사가 살펴한 제설제의 염화물, 우리 그 눈 녹게 하는 그 소금 같은 거 있죠? 그런 성분들이 인근 과수원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나무들이 죽었다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할 때 또 상품 판매율이 떨어졌다. 뭐 과수원이면 과일 같은 게 좀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 안 열렸다. 그럴 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케이스들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관리상 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하자의 성격과 관련해서 또 한번 그 논의된 걸 한번 봐볼게요. 일단 객관설이 있습니다. 하자는 방금 우리 앞에서 전통적인 견해처럼 그 물건 자체의 하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이 없다면 그거는 그 자체로 하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위험 책임이라 표현하는데 이 과실을 따진다는 것 자체는 이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했냐 못했냐 그런 과실을 따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객관설 같은 경우는 영조 물건만 보기 때문에 과실 안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위험 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주관설은 하자의 발생에 있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잘 관리했냐 못했냐 그런 주관적인 귀책 사유도 따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절충설은 있어요. 그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인 것도 따질 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가 얼마나 주의 의무를 잘 했는지 아니면 위반했는지 그런 주관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판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 플러스 위법 책임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판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판례는 역시 객관설이 전통적인 판례 입장이에요. 물건만 따지는 게 전통적인 입장으로 원칙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판례 문구가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민법상 이런 공작물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점유자 책임 같은 거 면책 사유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는지 안 했는지는 일단 따질 필요 없이 그런 걸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전통적인 판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관설을 반영한 판례들도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설치 관리자가 어떤 거를 잘했는지 따지는 것 자체가 주관설 입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 관리 의무를 잘 했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이런 손해가 과연 발생했을지 관리자가 예견할 수 있었을까? 또는 회피 가능성, 그런 위험이 생겼을 때 이거를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회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그럴 때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관리자가 아무리 잘했어도 피할 수 없다.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가배상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게 어렵겠죠. 하여튼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실질적인 사례들 볼게요. 도로와 관련돼 있어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가 좀 다릅니다. 어느 도로가 더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겠죠. 왜냐? 차들이 워낙 빨리 다니기도 하고 또 요걸 받잖아요. 그렇죠? 통행료 받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고속도로를 관리해야 된다고 일단 가정하고요. 최저속도 또 최고속도에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도로 관리자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 관리 의무가 좀 빡세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잘 못해가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국가배상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하나의 그 기준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보통 도로까지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그 안전성을 고속도로처럼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서 적당하지 않고, 왜냐하면 일반 도로니까요. 결론적으로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일반 도로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빙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대로 방치가 돼가지고 거길 지나는 누군가가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이제 피해가 생겼겠죠. 그걸 이제 국가배상 책임해라. 니네가 도로 관리해야 되는데 도로 관리 못할 거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 도로인데 그것도 산간지역이에요. 산간지역이에요. 거기에 좀 얼음이 쌓였다고 관련 공무원이 그 얼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뭐 토치로 얼음을 녹인다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고속도로는 좀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 상황에 대한 경고라든가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그 사정만으로는 도로 관리상 하자로 보지는 않아서 국가배상, 영종을 책임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결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체적 판례들 몇 개 더 봅니다.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가 왜 생겼어요? 왜 생기겠어요?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무거운 차들, 뭐 과적한 차들, 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뭐 15톤만 실어야 되는데 30톤 실어버리고 그런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국도상에 웅덩이가 발생한 겁니다. 방금 그 빙판길이랑 좀 달라요, 여러분. 빙판은 사실 뭐랄까요? 자연재해라면 이런 웅덩이는 진짜 관리상 문제죠. 왜냐면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렇게 웅덩이가 생긴 거랑 눈이 많이 와서 빙판이 생긴 거랑 다르죠.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웅덩이가 생겼는데 그거를 도로 관리자가, 국도는 국도입니다, 여러분. 관리자가 그 웅덩이를 처리를 해줘야겠죠. 뭐 시멘트는 아니죠. 아스팔트 재질의 그런 도로 그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웅덩이를 결국에는 버스가 피하려다가 그 웅덩이 때문에 휘청휘청 하다가 중앙선 넘어가가지고 마주오던 트럭이랑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국가도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공동불법행위 누구랑 불법행위? 운전자랑 같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국도상에 웅덩이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국가배상 대상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자다. 영조물상 하자다. 기억하세요. 아까 앞에 거랑 비교해야 됩니다. 얼음. 잘 비교하시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사고 지점 도로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됐어요. 역시나 어떻게 보면 웅덩이 같은 게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필 또 그날 비가 온 거예요. 그럼 비가 생기면 웅덩이에 물이 고이겠죠? 그래서 그 빗물이 고여가지고 그거를 피하고자 어떤 사람이 그 고인 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또 침범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랬을 때는 단순히 그 운전자가 과실이 있어가지고 그 웅덩이를, 그쵸? 빗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웅덩이를 잘 피했어야 되는데 못 피해가지고 중앙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원심에서는, 2심에서는 그 개인의 과실이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어찌됐건 도로관리청이 이런 사고 지점 도로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다. 그런 것도 다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사고가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이라고 발생했다고 단정을 했다면 그거는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따져보고 만약에 그 도로관리청이 그 웅덩이를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럼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국도상 웅덩이 빗물이 고였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가배상이 부정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왜 부정되는지 또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트럭 앞바퀴가요,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고속버스가 트럭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또 오는 차가 있었겠죠? 사고가 납니다. 자, 근데 그 타이어가 어찌됐건 사고 지점 고속도로상에 떨어진 게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게 아니라 그 사고가 날로부터 10분 내지 15분 전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도로에 떨어져 있는 이런 위험 낙하물 같은 게 뭐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이걸 발견도 못하고 치우지 않아서 사고가 났었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겠죠. 하지만 불과 10분 내지 1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관리청도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뭔가 이렇게 빨리 뭔가 떨어져가지고 그거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국가배상으로 보기는 너무 좀 가혹하다라는 판례가 이겁니다. 키워드, 트럭 앞바퀴 고속도로 떨어져서 중앙분리대, 그리고 10분, 15분. 그죠? 이럴 때는 국가배상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역시 앞에서 봤던 겁니다.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완전 무결할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고도의 안정성을 갖추지 하였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완전 무결할 정도로 어떻게 그 넓은 도로를 관리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잘 기억하시고요. 또 이제 하천과 관련된 판례들을 여러 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천 같은 경우는 결국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 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뭐 주민들이 국가배상을 하는 경우겠죠. 자, 하천 관리의 하자의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들과 비교하는 게 가장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식으로 하천이 범람했냐, 이게 이따 판례들 볼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하나의 리딩 케이스가 있고요. 밑에 봅니다. 또 이게 이제 리딩 케이스라면,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라면 밑에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제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관리청이 하천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책정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청이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계획에 맞게 관리만 되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시면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그리고 계획 홍수위가 있겠죠. 그거를 충족해서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그거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그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까지만 관리하면 되지. 그거를 넘어가지 않았다면 하자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또 하천 관리 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 구역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 우리 하천 관리 공무원이 정말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 구역, 이게 포인트죠. 그 모든 하천 구역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국가배상으로 볼 수는 없다.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모든 하천구역.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요건이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손해를 발생해야겠죠. 당연히 여기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다. 이 요건이 바로 여기 세 번째 요건입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이때는 재산, 비재산, 정신적 손해를 다 불문한다고 해서 아까 앞에 2조에서 봤던 내용은 그대로 중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조물의 하자 등의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가 결합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즉, 그 원인이 되는 하나의 하자가 영조물의 하자 그 한 개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위 또는 그 피해자의 과실까지도 경합해서 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버스도 마찬가지였죠. 앞에 그 웅덩이 같은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 도로에 웅덩이가 생긴 것만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 운전하고 가다가 그걸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못 피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면 그때는 어찌됐건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로지 이 하자만이 원인이 돼야지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봐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여기 하자가 포함된다. 그러면 일단 배상 책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 책임이냐, 뭐 좀 상계하냐, 과실을 뭐 70으로 잡냐, 이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영조물 책임에 면책이나 감면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주관서를 반영한 판례의 입장처럼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공무원이, 관리청이 그런 영조물을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회피 가능성, 이따 볼 겁니다. 회피 가능성, 예견 가능성, 그리고 불가항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거를 관리했다 해도 이 사고를 못 막아요. 그럼 국가배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불가항력. 아까 우리 하청 같은 경우 과거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었는지가 비교 대상이 된다 했죠? 자, 50년 만에 최대 강우량 때문에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뭐 손해가 생겼다. 그럴 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 아니 50년 정도, 왜냐면 이거는 비교했죠. 이번에는 10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 1000년 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50년 만에 비가 많이 온 거랑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더 많이 온 거예요? 1000년 만에 온 게 너무너무 많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어서 국가배상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근데 단순 50년? 이럴 때는 당연히 책임졌어야 된다라는 판례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단순히 장마철 집중호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여러분 장마철에 집중호우는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마철에 집중호우는 매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국가가 국가배상 책임 안 지려고 불가항력 주장을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손해 발생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의 또 구체적인 판례들 볼게요. 국가배상 책임 인정됐냐 안 됐냐만 구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있습니다. 뭐 왕복 6차선이라고 봤을 때, 아니면 5차선이라고 봤을 때 가는 길이 3차선, 오는 길이 2차선. 또 어떨 때는 그 서울, 여러분 우리 그 시청 근처 가보면 통행량에 따라서 반대로 이번에는 가는 길이 2차선, 오는 길이 3차선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차선들 위에마다 이제 빨간색으로 X, 또 초록색으로 O가 돼 있죠. 그럼 그 신호에 맞게 내가 3차선을 이용하다가 갑자기 또 바뀌면 2차선만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에 발생한 사고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고장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가는 차선이 3개가 녹색이어야 되는데 뭐 가다 보니까 가운데 차선이 녹색일 때도 있고 빨간색일 때도 있고 그냥 가다가 이제 오는 차랑 부딪혀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국가에서 아니 이 신호등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과학적 기술만으로는 현재의 기술 수준상 가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를 운전하고 한 건 운전자로서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그 도로관리청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기술상 그게 간혹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 못 해드려요. 그러면 화가 나겠죠. 아니 그런 정도의 기술력밖에 안 된다면 거기에 가변차로 신호등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 아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주오는 차가 부딪히면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정만으로는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어서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부정이 긍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판례 문구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죠. 회피 가능성이 없어서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뭔 말 수 없어서 없다. 부정은 긍정.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행자가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상에서 지나갔는데요. 적색 등의 전구가 단선이 됐답니다. 여러분 그 전구가 단선됐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자가 전선을 빨리 갈아가지고 불이 들어와야지. 그 전구가 단선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관리청의 공무원의 주장에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건 이런 거는 당연히 전구가 단선이 돼서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신호등은 무조건 관리를 잘 했어야 되지. 이런 오류가 있다거나 뭐 선이 끊어졌다거나 이런 걸로 국가가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신호등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결론을 암기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번에 국가배상 책임이 이제 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승용차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국도를 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 차선에 바퀴에 뭔가 튕겨가지고
그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 차로 이렇게 차 안으로 뭔가 들어왔습니다.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온 쇠파이프가 있어요. 근데 그 쇠파이프가 하필 운전자에 맞아서 또는 뭐 조수석에 맞아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이 국도에 쇠파이프가 왜 떨어져 있습니까? 이거 관리를 잘했으면 쇠파이프를 업계 잘 치워놨으면 우리 가족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도로에 쇠파이프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국가가 관리를 잘 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국도였고요. 또 만약에 이 쇠파이프가 그 도로에 여러 개 떨어져 가지고 뭐 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로관리청이 그거를 수거하지 않았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국가 배상을 안 해줬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좀 안타깝지만 진짜 좀 어이없긴 하죠. 도로 반대편에서 쇠파이프가 날아와서 우리 차에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물론 이제 배상은 그 자동차 관련된 보험에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국가는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결론만 잘 기억하시고요. 또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좀 또 죽게 된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 학생이 이제 뭐 97년도, 6년도 팔리긴 합니다만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학교 3층 건물, 화장실 건물 밖으로 어찌 또 거기 건물 나가면 또 그 길이 있었나 봐요. 거기를 나가고 가다가 이제 실족,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제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학생의 부모님이 이제 이거 학교에서 이런 시설 이 3층 화장실 밖으로 못 나가게끔 뭐 철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조물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국가에서는 그 정도까지로 관리할 건 아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부정됐다는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있을 수 있고요. 그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 상대될 수 있다. 국가가 100% 책임 안 지고 피해자가 뭐 절반 정도 잘못했으면 50% 정도로 감경한다거나 또는 아예 국가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히 이런 거죠. 김포공항이 아까 우리 그 비행기 시설 이렇게 뜨고 내리면서 소음이 커가지고 그 소음으로 국가 배상을 해줄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김포공항이 먼저 세워지고 그러한 피해가 있다는 걸 알고 누군가가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까지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아니겠죠. 그래서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알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면 그때는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아시겠죠?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 또 재정적 사유라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신호등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이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책임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의 공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올해 재정이 좀 부실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관리하는 비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설치자의 그 재정 사정은 영조물의 안정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관리할 돈이 없으면 그 영조물 설치 자체도 안 했어야겠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하자의 입증 책임은 일단 하자 자체가 존재한다는 건 피해자,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내가 이걸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인 국가나 지자체는 책임을 안 지려면 뭐 해야 돼요? 방금 본 것처럼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면책 사유를 주장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이 되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안 지고 입증이 안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시간 반이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뭐 설명해 드린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러나 형광펜 위주로 좀 복습을 제대로 해 주시고 나머지 좀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린 부분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